차가운 빗물이 투구의 챙을 타고 내려와 입술 끝에 맺히기도 전에 비릿한 피냄새가 먼저 코끝을 강하게 찔러왔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흙림, 해림의 깊은 골짜기,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날카로운 파여름이 빗소리를 가르고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놈의 숨통을 끊어라. 상자만 챙기면 된다. 허공을 가르며 날아온 검은 그림자가 휘영의 목덜미를 노리고 쇄도에 들어왔고 그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뒤로 젖히며 손에 쥔 장검을 비스듬히 치켜 올려 상대의 칼날을 튕겨냈다. 챙강 하는 쇳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어오르며 찰나의 순간 상대의 번뜩이는 눈빛이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놈들은 단순한 산적 무리가 아니었다. 빗물에 젖어 진흙탕이 된 바닥을 마치 평지처럼 달리는 경공술과 급소만을 노리는 지독한 살수사셔들의 검법은 분명 훈련받은 자객들의 솜씨가 분명했다. 휘영은 등 뒤에 단단히 결박한 나무 상자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며 이를 악물었다. 왕명으로 하사받은 이 국보, 옥사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오늘 밤 이 숲을 피로 물들인다 해도 망설임은 없어야 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시야를 가렸고 사방에서 조여오는 살기는 차가운 빗물보다 더 서늘하게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휘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포위망을 뚫기 위해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내공을 검끝으로 모아 일격필살의 기세로 앞을 막아서는 자객의 가슴을 베어버렸다. 뜨거운 선혈이 빗물에 섞여 바닥으로 흩뿌려졌지만 그는 쓰러지는 적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곧바로 몸을 회전시켜 뒤에서 습격해오는 또 다른 칼날을 막아냈다. 그때였다. 숲의 나무 위에서 칠흑 같은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마치 매가 먹이를 낚아채듯 소리 없이 낙하하며 휘영의 정수리를 향해 단검을 내리꽂았다. 휘영은 간발의 차이로 몸을 비틀었으나 날카로운 칼끝이 그의 왼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깊은 생채기를 남겼고 타는 듯한 통증이 순식간에 어깨를 타고 퍼져나갔다. 짧은 신음과 함께 휘영은 반사적으로 검을 휘둘러 공중에서 낙하한 자객의 허벅지를 깊게 베었으나 그 자객은 고통스러운 비명 대신 기이할 정도로 침착하게 몸을 웅크려 바닥을 구르더니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버렸다. 그 움직임은 마치 바람을 타고 흐르는 연기처럼 유연하고도 기이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다리가 베인 상태에서 저토록 빠르게 도주할 수는 없을 터였다. 휘영은 도망친 자객을 쫓으려 했으나 몰려드는 나머지 적들의 파상 공세에 발이 묶여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었다. 한 시즌에 걸친 처절한 혈투 끝에 마지막 남은 자객의 심장에 검을 꽂아 넣은 휘영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거친 숨을 토해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붉은 피를 바라보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깨에 상처를 지혈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지만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는 듯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피냄새를 맡고 몰려들지도 모를 짐승들이나 후속 추격대였다. 이곳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다. 휘영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등 뒤의 상자가 무사한지 확인했다. 젖은 천에 쌓인 상자는 다행히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방향을 가늠하며 흙림의 더 깊은 곳, 인적 드문 산 중턱에 위치한 폐사지로 몸을 옮기기 시작했다. 발밑은 진흙 구덩이였고 빗줄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정신을 잃으면 끝장이라는 생각 하나로 그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내디뎠다. 숲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그를 삼키려 들었고 바람 소리는 죽은 자들의 통곡처럼 들려와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흔들리는 불빛 하나가 휘영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산중턱 절벽 아래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낡은 암자였다. 이미 지붕의 기와는 반쯤 무너져 내렸고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으나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만이
그곳에 누군가 머물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휘영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암자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에는 이름 모를 약초들이 비를 맞으며 널려 있었고 낡은 처마 밑에는 빗물을 받는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인기척을 죽이고 문 앞으로 다가간 휘영은 잠시 호흡을 고르며 방 안의 동태를 살폈다. 안에서는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약재 빻는 소리와 함께 나직하게 읊조리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기나 적에는 느껴지지 않았다. 휘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누구요? 차분하면서도 맑은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고 휘영은 젖은 몸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으며 검을 놓지 않은 채 방안을 응시했다. 방안은 낡았지만 정갈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약재 서랍과 바닥에 펴놓은 돗자리 그리고 화로 위에서 끓고 있는 약탕관이 따스한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촛불 아래 앉아 약재를 손질하던 여인이 고개를 돌려 휘영이 있는 쪽을 향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맑고 투명한 눈동자 위로는 얇은 백태가 덮여 있어 그녀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임을 짐작하게 했다. 수수한 삼배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녀는 낯선 침입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표정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했고 손끝은 여전히 능숙하게 약재를 더듬어 분류하고 있었다. 휘영은 긴장이 풀리며 밀려오는 현기증에 몸을 휘청거렸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비를 피하고자 잠시 들렀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여인은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나그네의 몸에서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군요. 비를 피하러 온 것인지 죽음을 피하러 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휘영은 여인의 날카로운 지적에 흠칫 놀라며 검자루를 더욱 꽉 쥐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어찌 이토록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한단 말인가. 그러나 여인은 휘영의 경계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더듬거리는 손길로 벽장 쪽으로 향했다. 해치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이곳은 버려진 암자일 뿐이고 저는 그저 눈먼 약사일 뿐입니다. 그 피를 멈추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붕대와 지열 가루가 담긴 그릇을 꺼내 들고 휘영에게 다가왔다. 휘영은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어깨에 상처가 욱신거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여인은 당황하지 않고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가운 빗물과 끈적한 피로 범벅이 된 그의 옷자락을 걷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상처 부위를 더듬는 손끝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휘영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녀가 적이 아니기를, 그저 우연히 만난 은인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여인이 상처에 약을 바르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휘영의 코끝에 묘한 향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비냄새도 피냄새도 약초 냄새도 아닌 아주 희미하고 은은한 꽃향기였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늦가을 들판에 피어난 산국화, 산죽화의 향기. 휘영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조금 전 빗속의 혈투에서 그의 어깨를 베고 도망친 그 날렵한 자객에게서도 똑같은 냄새가 났었다. 차가운 빗물과 쇠냄새 사이로 찰나의 순간 맡았던 그 미세한 향기. 휘영의 동공이 크게 확장되었고 몽롱하던 정신이 찬물을 뒤집어 쓴 듯 번쩍 들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여인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당신 누구야? 휘영의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여인은 잡힌 손목을 빼내려 하지 않고 그저 보이지 않는 눈으로 휘영의 얼굴이 있을 허공을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촛불이 일렁이며
그녀의 얼굴에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순수함인지 아니면 가식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휘영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아프시죠? 힘을 빼세요. 도끼가 퍼질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휘영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마치 철부지 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태연해서 휘영은 자신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숲속의 자객은 분명 덩치가 작은 사내처럼 보였고 눈앞의 여인은 가녀린 여인의 몸이었다. 게다가 맹인이 빗속을 날아다니며 검을 휘두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려 헛것을 맡은 것인가? 휘영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서서히 소나기에 힘을 풀었다. 그러나 의심의 싹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그의 가슴 한구석에 첼리를 틀고 있었다. 여인은 풀려난 손목을 문지르지도 않고 다시 약을 바르기 시작했다. 따가운 통증과 함께 시원한 약 기운이 상처로 스며들자 휘영의 긴장했던 근육들이 조금씩 이완되기 시작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좁은 방 안은 마치 다른 세상인 양고요하고 평온했다. 여인은 능숙하게 붕대를 감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제 이름은 서연이라고 합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저를 눈먼 의원이라 부르지요. 나그네님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이는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몽환적으로 들려왔다. 휘영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벽에 등을 기대었다. 그녀가 정말 자객이라면 지금 당장 자신의 목을 베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치료해주고 있다.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휘영은 일단 그녀를 믿어보기로, 아니 믿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다. 지금 그의 몸 상태로는 이곳을 벗어나 빗속을 뚫고 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서연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목선은 가늘고 하렸으며 소매 거든 팔목에는 옅은 흉터 자국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약초를 캐다 긁힌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의한 것일까? 휘영의 의식은 점차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쌉싸름한 산국화의 향기는 그의 콧가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것은 치명적인 독약의 냄새 같기도 했고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는 구원의 향기 같기도 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그 향기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 휘영은 손에 쥔 검을 놓지 않은 채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의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투명했다. 찢어진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휘영의 감은 눈꺼풀을 간지럽혔고 그는 얕은 잠에서 깨어나며 반사적으로 오른손을 뻗어 머리맡에 검을 찾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그제야 안도감이 밀려왔고 동시에 전신을 짓누르는 근육통과 왼쪽 어깨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현실을 자각하게 했다. 그는 끙하는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켜 세웠다. 방 안에는 여전히 은은한 약초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어젯밤 그를 치료해 주었던 여인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낡은 소반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한 그릇과 간장 종지, 그리고 깨끗하게 빨아 널어놓은 그의 겉옷이 놓여 있었다. 휘영은 옷을 챙겨 입으며 방을 둘러보았다. 낮에 보니 암자는 더욱 낡고 초라해 보였지만 구석구석 정갈하게 정돈된 살림살이에서 주인의 성품이 묻어났다. 그는 옥살이가 든 나무 상자를 어깨에 단단히 메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지난밤에 비바람에 꺾인 나뭇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서연은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젖은 약초들을 햇볕에 널어 말리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릿하면서도 섬세했다.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초의 종류를 손끝의 감각만으로 구별해내는 모습이 경이로울 정도였다. 휘영이 인기척을 내며 다가가자 서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일어나셨습니까? 밤새 끙끙 앓으시기에 걱정했습니다. 맑은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어젯밤 촛불 아래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창백하고 가녀려 보였다. 휘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과 투명한 피부,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가 묘한 조화를 이루며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휘영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자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갈 곳 없는 나그네에게 죽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무슨 큰 은혜겠습니까? 상처가 깊으니 며칠 더 머물다 가시지요. 산길이 험해 지금 내려가다간 상처가 덧날 것입니다. 휘영은 서연의 권유에 갈등했다. 왕명으로 하사받은 보물을 하루빨리 경성징청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를 재촉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자객들이 매복해 있을지도 모를. 숲을 뚫고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발목을 잡았다. 게다가 어젯밤 맡았던 그 묘한 국화 향기가 여전히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이 암자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고 동시에 서연에 대한 의구심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염치 불구하고 신세 좀 지겠습니다. 대신 장작 패는 일이나 물 짓는 일은 제가 돕겠습니다. 휘영의 말에 서연은 보일 듯 말 듯 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휘영은 낮에는 암자 주변을 서성이며 경계를 서거나 소일거리를 도왔고 밤에는 서연이 다려주는 약을 마시며 내공을 운기조식하여 몸을 회복해 나갔다. 서연은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들려주는 산속 생활 이야기나 약초에 얽힌 전설들은 휘영의 삭막했던 마음을 조금씩 무장해제시켰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백의 영혼처럼 보였고 휘영은 점차 그녀에게서 느끼던 경계심이 호감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무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휘영의 본능은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끈질기게 경고음을 울려대고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휘영은 서연이 뒤뜰의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담는 모습을 무심코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무거운 항아리 뚜껑을 들어 올리려 할 때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리며 왼쪽 다리의 중심을 씻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것을 목격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휘영의 예리한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다리가 불편한가? 그는 어젯밤 자신이 베었던 자객의 허벅지를 떠올렸다. 그 자객 역시 왼쪽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휘영은 짐짓 모른 척하며 다가가 뚜껑을 대신 들어주었다. 무거우실 텐데 제가 하겠습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고 그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휘영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아 부축했는데 그녀의 몸이 닿는 순간 훅 끼쳐오는 쌉싸름한 국화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고 짙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 서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팔을 빼내며 황급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보이는 듯했다. 그날 밤 휘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방 안에는 서연의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려왔지만 그는 그녀가 잠들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호흡의 간격이 너무나 인위적이었다. 휘영은 자는 척하며 실눈을 뜨고 상황을 살폈다. 얼마 후 서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맹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하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다. 휘영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뒤를 밟았다. 암자 뒤편 대나무 숲으로 들어간 서연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속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내 대나무 잎에 어떤 액체를 뿌렸다. 달빛에 비친 그 액체는 기이한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고는 숲을 향해 3번의 짧은 휘파람 소리를 불었다.
그것은 새소리와 흡사했지만 분명 누군가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휘영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심장이 배신감과 긴장감으로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역시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어. 그녀가 정말 흥림의 자객들과 한패란 말인가? 그렇다면 왜 자신을 바로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을까? 옥사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암자 주변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숲속의 새들이 울지 않았고 바람 소리마저 날카롭게 느껴졌다. 휘영은 옥사리 상자를 곁에 두고 한시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약을 다리고 밥을 지었지만 휘영을 대하는 태도에 미묘한 어색함이 감돌았다. 점심을 먹던 중 휘영이 불쑥 물었다. 서연 낭자, 이 깊은 산속에 혼자 사는 것이 무섭지 않소? 짐승이나 혹은 산적들이 들이닥칠 수도 있는데. 휘영의 눈빛은 서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서연은 숟가락을 멈추고 잠시 침묵하더니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빼앗길 것도 없는 법이지요.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저에게는 세상 천지가 어둠이니 밤이나 낮이나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철학적이었으나 휘영에게는 그저 정체를 숨기기 위한 능청스러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휘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때로는 등잔 밑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지요. 가장 가까운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소? 뼈 있는 말에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후가 되자 휘영은 장작을 팬다는 핑계로 도끼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그는 도끼질을 하면서 숲속의 동태를 살폈다. 숲의 입구 쪽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나뭇가지가 인위적으로 꺾여 있었고 바닥의 흙이 짐승의 것이 아닌 가죽신 문양으로 눌려 있었다. 놈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휘영은 도끼를 내려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곳을 떠나든 아니면 정체를 밝히고 맞서 싸우든. 방 안으로 들어선 휘영은 서연이 벽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상의를 반쯤 내리고 무언가를 바르고 있었다. 휘영의 시선이 그녀의 등 견갑골 아래에 꽂혔다. 그곳에는 붉은색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비 모양의 문신, 아니 화상 자국이었다. 혈젓새. 휘영은 속으로 경악했다. 그것은 강호에서 악명 높은 살수 집단 혈접방의 표식이었다. 흥림을 지배하며 돈을 받고 살인을 저지르는 잔혹한 자들. 어젯밤 자신을 습격했던 그 자객들의 정체가 바로 혈접방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단순한 맹인 의원이 아니라 혈접방의 살수였던 것이다. 휘영은 검을 뽑을지 말지 고민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 낡은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말았다. 서연이 황급히 옷을 추스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정확히 휘영이 서 있는 곳을 향했다. 그 순간 휘영은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찰나의 빛을. 그것은 맹인의 눈이 아니었다. 살기와 당혹감이 뒤섞인 살아있는 자의 눈빛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약탄관 끓는 소리만이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메우고 있었다. 휘영은 천천히 검자루에 손을 올리며 차갑게 물었다. 등의 상처. 약초를 캐다 다친 것 치고는 모양이 꽤나 기묘하군요.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순박한 산골 여인의 표정이 아니었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지며 그녀의 손이 소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것은 병이 된다고 하더군요. 나그네님, 그 순간 밖에서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울며 날아올랐다. 숲을 둘러싼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다. 휘영은 직감했다.
포위망이 완성되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이 그 포위망의 중심에 있는 검이라는 사실을 휘영은 검을 뽑아들며 자세를 낮췄다. 내 검에 묻은 국화향기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었군. 서연 역시 소매 속에서 얇고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 들었다.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은인과 나그네로 만났던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서로의 목을 노리는 적대 관계로 돌변하여 벼랑 끝에 섰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다시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암자를 둘러싼 어둠 속에서 수많은 살기가 번뜩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휘영은 옥살이 상자를 곁눈질로 확인하며 눈앞의 아름답고도 치명적인 적을 향해 검끝을 겨누었다.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굳어있던 공기가 한순간에 터져나갔다. 휘영의 검끝이 서연의 모굴대를 향해 찔러 들어가는 찰나 서연의 신형이 마치 연체동물처럼 기이하게 뒤틀리며 검격을 피했다. 동시에 그녀의 소매 속에서 날아든 비수가 휘영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낡은 문기둥에 깊숙이 박혔다. 역시 눈먼 연기가 일품이더군. 휘영이 차가운 조소를 날리며 검을 회수에 다시 내리쳤다. 좁은 방 안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엉켜 돌아갔다. 약탕관이 엎어지며 뜨거운 약물이 바닥을 적셨고 타오르는 숯불이 흩어지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서연은 더 이상 눈먼 약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살기로 번뜩였고 손에 쥔 비수는 맹수처럼 휘영의 급소를 노리고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미세한 망설임이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 휘영의 심장을 찌를 수 있었음에도 그녀는 칼날을 비틀어 그의 옷자락만을 베어냈다. 왜 망설이는 거지? 내 목을 베어 상자를 가져가면 될 것을. 휘영이 거칠게 몰아붙이며 소리쳤다. 서연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였다. 계집이 정이라도 든 게냐. 동작이 배뜨구나. 밖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웃음 소리와 함께 창호지 문을 뚫고 수십 개의 표창이 쏟아져 들어왔다. 엎드려요. 서연이 다급하게 외치며 휘영의 몸을 덮쳐 바닥으로 굴렀다. 표창들은 두 사람이 서 있던 자리를 벌집처럼 만들어 놓았다. 휘영은 자신의 위로 쓰러진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저기가 아닌 깊은 절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혈잡방, 그들이 우릴 둘러쌌어. 당신도 나도 이제 도간의 쥐야. 서연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밖에서는 횃불의 불빛이 암자를 대나처럼 밝히고 있었고 놈들은 암자에 불을 지르려는지 기름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휘영은 상황을 재빨리 판단했다. 서연이 혈접방의 일원인 것은 맞지만 지금 밖의 놈들은 서연까지 함께 죽이려 하고 있었다. 적의 적은 동지라 했던가. 휘영은 바닥에 떨어진 옥살이 상자를 챙겨 들고 서연을 일으켜 세웠다. 살고 싶다면 길을 안내해. 이 암자에 숨겨진 뒷길이 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나. 휘영의 말에 서연은 잠시 놀란 듯 했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방바닥에 깔린 돗자리를 걷어내고 낡은 마루장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로 어둡고 좁은 통로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곳은 예전에 승려들이 전란을 피해 도망치던 비상 통로예요. 숲 뒤쪽 절벽 아래로 이어집니다. 서연이 먼저 통로로 몸을 날렸고 휘영이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이 사라지자마자 암자의 지붕 위로 불화살이 쏟아졌고 낡은 건물은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통로는 습하고 좁았다. 거미줄과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고 어둠 속을 달렸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게 길을 찾았다. 그녀가 정말 맹인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한참을 달려 통로 끝에 다다르자 시원한 밤 공기와 함께 세찬 물소리가 들려왔다. 덩굴로 가려진 출구를 헤치고 나오자 그들 눈앞에는
거대한 폭포가 쏟아지는 절벽 아래 동굴이 나타났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숲은 여전히 어둡고 위험했다. 휘영은 동굴 입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고르며 서연을 향해 검을 겨누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설명해봐. 혈접방의 살수가 왜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왜 나를 치료해줬는지, 그리고 그 빌어먹을 국화 향기는 도대체 무엇인지. 서연은 젖은 옷을 짜내며 씁쓸한 표정으로 바위에 걸터 앉았다. 그녀의 등 뒤로 달빛이 비치며 젖은 옷 위로 나비 모양의 흉터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혈접방의 살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살수가 되고 싶어 된 것은 아니었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속에 담긴 한대은 뚜렷했다. 서연은 고아였다. 아주 어릴 적 혈접방에 납치되어 짐승처럼 훈련받으며 자랐고 도망치려 할 때마다 끔찍한 고문을 당해야 했다. 등에 새겨진 나비 흉터는 충성의 맹세가 아니라 노예의 낙인이었다. 그들은 옥살이를 원해요. 그것을 팔아넘겨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고 정권을 뒤집으려 하니까요. 방주는 나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었습니다. 옥살이를 가져오면 자유를 주겠노라고. 하지만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떨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군. 옥살이도 챙기고 비밀을 아는 너도 처리할 생각이었겠지. 휘영이 그녀의 말을 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습격했던 밤, 당신의 검에 어깨를 다치고 도망치면서 깨달았어요. 뒤따르던 동료들이 나를 엄호하는 게 아니라 내 등 뒤를 노리고 있다는 걸. 그들은 내가 실패하면 즉시 나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던 겁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암자로 숨어들었어요. 당신이 그곳으로 올 줄은 몰랐지만 당신을 치료한 건 당신이 죽으면 옥살이가 놈들 손에 넘어갈 테고 그러면 나의 이용 가치도 끝장이니까요. 당신을 인질로 삼아 협상을 하든 옥살이를 미끼로 방주를 유인하든 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휘영은 검을 거두고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의 말에는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가련한 영혼의 절규였다. 그리고 맹인 행세는 놈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소. 휘영의 질문에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나는 낮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밤이 되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혈접방에서 사용하는 독공도 부작용이지요. 시력을 잃어가는 대신 청각과 후각이 예민해지는. 저에게서 나는 국화 향기는 바로 그 독약, 황천구 원泉주의 냄새입니다. 휘영은 아연실색했다.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살인 기술을 익혀야 했던 그녀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그녀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다. 그럼 이제 어쩔 셈이오? 놈들은 이 산을 이잡듯이 뒤질 테고 우리는 도간에 든 쥐 신세인 건 여전한데. 휘영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휘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옥살이를 지키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목숨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휘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둘 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욕심이 많으시군요.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지도를 꺼내 바닥에 펼쳤다. 혈접방의 본거지는 이 산 너머 절벽 위에 있습니다. 놈들은 지금 모두 우리를 찾으러 숲으로 내려와 있을 겁니다. 역으로 우리가 빈집을 터는 거죠. 휘영의 눈이 커졌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자는 말인가? 그곳에 해독제가 있습니다. 제 눈을 고치고 놈들의 명부를 훔쳐낼 수 있다면 당신은 옥살이를 지키고 저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겠지요.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살 길이기도 했다. 숲속에서 놈들과 게릴라전을 벌이기에는 휘영의 부상도 서연의 시력도 한계가 있었다. 휘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굳은 결심을 한 듯 주먹을 꽉 쥐었다. 좋소.
내 목숨을 당신에게 맡기겠소. 대신 약속하시오. 일이 끝나면 그 지독한 국화, 향기 깨끗이 지우고 평범한 여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휘영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을 살인 기계로 살아온 그녀에게 평범하게 살라고 말해준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다. 약속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목을 노리던 적이었으나 이제는 운명을 함께할 동료가 되어 있었다. 밖에서는 추격대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가시죠. 달이 구름에 가려졌을 때가 기회입니다. 서연이 앞장섰고 휘영은 옥살이 상자를 등에 단단히 묶고 검을 고쳐 잡았다. 절벽을 타고 오르는 험난한 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며 숲을 흔들었다. 피비린내와 섞인 국화 향기가 더 이상 역겹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의 향기였다. 휘영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반드시 이 여인을, 그리고 이 보물을 지켜내어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두 개의 그림자가 폭포수 뒤편의 새길을 따라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운명을 건 도박이 시작된 것이다. 절벽을 타고 오르는 바람은 칼날보다 날카로웠고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였다. 휘영과 서연은 마치 벽에 붙은 도마뱀처럼 위태롭게 암벽을 기어올랐다. 손끝이 찢어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두 사람은 거친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다.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잠시 모습을 드러내자 절벽 끝에 매달린 거대한 산성산청의 실루엣이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혈접방의 본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곳을 귀곡성 궤구청이라 불렀다. 여기서부터는 제 뒤를 따르세요. 곳곳에 함정이 있습니다. 서연이 나직하게 속삭이며 앞장섰다. 그녀는 바위 틈에 숨겨진 인계철선 인시 티센을 피해 가볍게 몸을 날렸고 휘영은 그녀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며 그림자처럼 이동했다. 성벽 아래 도착한 그들은 경계를 서던 졸개 두 명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서연의 비수가 소리 없이 적의 목을 꿰뚫었고 휘영의 손날이 단숨에 경추를 부러뜨렸다. 죽음은 짧고 조용했다. 성 내부는 텅 비어 있는 듯 고요했다. 서연의 예상대로 주력 부대는 숲으로 그들을 추격하러 나간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적막함이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 방주의 거처는 가장 안쪽 연못 위에 세워진 누각입니다. 해독제와 명부도 그곳에 있을 겁니다. 서연의 안내를 따라 그들은 회랑을 지나 신속하게 이동했다. 곳곳에 켜진 등불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섞인 향냄새가 실려왔다. 마침내 도착한 누각 앞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은은한 검은고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휘영과 서연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걸음을 멈췄다. 함정일까 아니면 허세일까? 휘영이 먼저 검을 뽑아들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누각 안은 화려했다. 비단으로 장식된 벽과 값비싼 도자기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아 검은고를 타고 있는 백발의 노인, 혈접방의 방주, 천수된이었다. 돌아올 줄 알았다. 내 귀여운 나비야. 천수는 검은고 줄을 퉁기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긁힌 쇠처럼 건조하고 차가웠다. 서연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것은 공포라기보다는 뼛속 깊이 새겨진 증오에 가까운 반응이었다. 해독제를 내놓으시오. 그리고 이제 그 더러운 사륙을 멈추시오. 휘영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천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휘영을 바라보았다. 움푹 패인 눈두덩이 속에 번뜩이는 눈빛은 뱀처럼 교활했다. 호호, 왕실의 개가 제법 짖을 줄 아는구나. 옥살이를 제 발로 갖다 바치러 온 것이냐. 천수가 비릿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다. 그러자 병풍 뒤와 천장 위에서 검은 옷을 입은 정의 살수, 사쇼 10여 명이 소리 없이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다. 함정이었군. 휘영이 이를 갈며 자세를 낮췄다. 천수는 숲으로 부하들을 보낸 척하면서 정의 병력은 남겨두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죽여라. 옥살이는 챙기고 계집의 목은 성문에 걸어라. 천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살수들이 일제히 덤벼들었다. 좁은 누가 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챙강, 챙챙,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휘영의 장검이 춤을 추듯 허공을 가르며 적들의 칼날을 쳐냈고, 서연은 휘영의 등 뒤를 지키며 날아오는 암기들을 비수로 막아냈다. 휘영은 부상당한 몸이었지만 죽음을 각오한 그의 검새는 맹렬했다. 비켜라. 그가 포효하며 앞을 막는 살수의 가슴을 베고 회전하며 또 다른 적의 다리를 잘랐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비단 병풍을 붉게 물들였다. 그러나 적의 수는 많았고 개개인의 무공 또한 만만치 않았다. 서연의 움직임이 점차 둔해지기 시작했다. 독공의 부작용으로 밤눈이 어두워진 탓에 그녀는 청각에 의존해 싸워야 했다. 한 살수가 소리를 죽이고 그녀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어 검을 휘둘렀다. 서연 낭자, 휘영이 급하게 몸을 날려 그 칼을 막아냈지만 그 틈을 타 다른 살수의 검이 휘영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휘영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주춤했다. 전세가 분리했다. 그때였다. 성 밖에서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이 들려왔다. 역적들을 토벌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려라. 그것은 관군의 목소리였다. 휘영이 산을 오르기 전 숲 입구에 남겨두었던 표식을 보고 후속 부대가 도착한 것이다. 당황한 살수들의 움직임이 흐트러졌다. 지원군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휘영이 소리치며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천수의 표정은 일그러졌다. 그는 다급해진 듯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품속에서 기괴하게 생긴 표창을 꺼내 들었다. 안 된다. 옥살이는 내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세상을 얻을 수 있어. 광기에 사로잡힌 천수가 휘영을 향해 쇄도해 왔다. 그의 무공은 절정 고수의 경지였다. 그가 내뿜는 장품에 집기들이 박살나고 휘영은 뒤로 밀려났다. 천수는 그 틈을 타 휘영이 메고 있던 옥살이 상자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다. 휘영은 필사적으로 상자를 사수하며 천수의 공격을 받아냈다. 그러나 부상과 피로가 누적된 휘영은 천수의 상대가 되기 버거웠다. 천수의 검이 휘영의 검을 튕겨내고 무방비 상태가 된 휘영의 심장을 향해 찔러 들어왔다.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휘영의 눈앞에 하얀 그림자가 끼어들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뜨거운 피가 휘영의 얼굴에 튀었다. 서연이었다. 그녀가 몸을 던져 천수의 검을 대신 받아낸 것이다. 칼날은 그녀의 복부를 깊숙이 관통했다. 서연, 휘영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서연은 고통 속에서도 천수의 옷깃을 움켜쥐며 미소 지었다. 지금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천수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휘영의 이성리싱이 끊어졌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아 올랐다. 그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바닥에 떨어진 검을 집어들었다. 이놈! 휘영의 검이 번개처럼 빛났다. 천수는 검을 빼내려 했으나 서연이 놓아주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천수의 눈앞으로 휘영의 검이 떨어졌다. 서걱, 섬뜩한 소리와 함께 천수의 목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피보라가 흩날리며 악명 높던 혈접방주의 최후를 장식했다. 방주를 잃은 살수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들이닥친 관군들에 의해 제압되거나 도주했다. 누가 가는 순식간에 평정을 되찾았지만 휘영에게는 그 어떤 승리의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서연을 받아 안았다. 그녀의 하얀 옷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복부의 상처에서는 검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눈을 고치고 평범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잖아. 휘영은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지혈하려 했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다. 서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잦아들고 있었다. 그녀가 힘겹게 눈을 떠 휘영을 바라보았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휘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했다. 울지 마세요. 당신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휘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오열했다. 왜 그랬소?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서연은 피 묻은 손을 들어 휘영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에서 희미하게 나던 국화 향기는 이제 비릿한 피냄새에 덮여 사라져가고 있었다. 해독제는 저기 서랍 안에.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해냈다. 그녀의 생명력이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었다. 누각 밖에서는 승리를 알리는 함성이 울려 퍼졌지만 휘영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관군의 장수가 뛰어들어와 상황을 보고했지만 휘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품에 안긴 점점 차가워지는 여인의 체온만을 느끼고 있었다. 의원을 불러라. 당장 어이일을 대령해. 만약 이 여인이 잘못된다면 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휘영이 광인처럼 소리쳤다. 그의 절규가 밤하늘을 갈랐다. 서연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떨구어졌고 잡고 있던 손이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졌다. 누각의 창밖으로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휘영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거치지 않을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피로 물든 옥살이 상자만이 덩그러니 그들 곁을 지키고 있었다. 경성징청의 가을은 유난히도 화려했다. 왕궁의 뜰에는 붉게 물든 단풍이 비단처럼 깔려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는 청아하게 울려 퍼지며 승전의 기쁨을 노래하는 듯했다. 편전 벤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휘영은 옥사리가 담긴 상자를 두 손으로 받쳐든 채 천천히 어좌유조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으나 예전과 같은 기백은 느껴지지 않았다. 화려한 관복 대신 빛바랜 무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금빛 찬란한 궁궐의 풍경과 묘한 이질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옥사리를 왕의 앞에 내려놓고 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는 휘영의 어깨 위로 만조백관들의 경외 어린 시선과 호기심 어린 속삭임들이 쏟아졌다. 저자가 바로 혈접방을 단신으로 괴멸시킨 호위무사라지. 전설의 검기갱가 돌아왔구나. 수군거림 속에서도 휘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텅 빈 가슴속을 휘몰아치는 찬바람 소리만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대가 과인의 근심을 덜어주었도다. 옥사리를 되찾은 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왕의 목소리는 위험 있으면서도 따뜻했다. 내관이 펼쳐든 교질에는 휘영에게 하사할 대장군의 직위와 비옥한 토지, 그리고 막대한 금은보화의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무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영예였다. 그러나 휘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금은보화 대신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의 품 안에서 식어가던 서연의 얼굴만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관군이 들이닥치고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부상당한 몸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던 휘영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의원들이 부상자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그녀 스스로 마지막 힘을 짜내어 사라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남겨진 것은 그녀가 쥐고 있던 핏물과 국화 향기가 배어있는 낡은 손수건 한 장뿐이었다. 전하. 한참 만에 입을 뗀 휘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소신은 그 어떤 상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임무를 완수했다 하나 소신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칼날은 무뎌졌고 마음은 부러졌으니 더 이상 왕실의 검으로 살아갈 수 없나이다.
장내가 술렁였다. 왕은 의아한 표정으로 휘영을 내려다 보았다. 지켜야 할 사람이라니? 옥살이는 여기 무사히 있지 않은가? 휘영은 씁쓸한 미소를 삼키며 품속에서 옥살이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해온 피 묻은 손수건을 꽉 쥐었다. 보물은 차가운 돌덩이일 뿐이나 생명은 따뜻한 온기인 것을 소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디 소신을 파직시켜 주시옵고 남은 생은 속세의 인연을 끊고 조용히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휘영의 간곡한 청에 왕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충신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을 읽은 왕은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휘영이 궁을 나서는 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랐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북쪽 성문을 향해 걸었다. 화려한 관복도 명검도 대장군의 지위도 모두 내려놓은 그의 등에는 오직 낡은 보찜 하나만이 매달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으나 휘영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는 흙림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피비린내와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던 곳, 그러나 동시에 생애 처음으로 가슴 뛰는 연정 윤침을 느꼈던 그곳으로 며칠을 꼬박 걸어 도착한 산 중턱의 폐사지는 처참했다. 화재로 무너져 내린 암자는 검게 그을린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휘영은 잿더미가 된 마루턱에 걸터앉아 폐허를 바라보았다. 돌아왔소, 서연 낭자. 허공에 던진 그의 인사에 대답하는 것은 오직 스산한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날부터 휘영은 암자를 다시 짓기 시작했다. 무너진 기둥을 세우고 깨진 기와를 걷어내고 숲에서 나무를 베어와 석가래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도 마다하고 오로지 자신의 손으로 흙을 바르고 돌을 쌓았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속죄의 의식이자 기다림의 기도였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찾아와 산 전체가 하얀 눈으로 뒤덮였을 때도 그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해나갔다. 손발이 트고 동상이 걸려도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하고도 절박한 희망, 혹은 죽었다면 그녀의 영혼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간절함. 암자가 완성될 무렵 휘영은 마당 한 구석에 산국화 씨앗을 심었다. 그녀에게서 나던 그 쌉싸름한 향기가 그리워서였다. 세월은 유술요시와 같이 흘렀다.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제 휘영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는 더 이상 전설의 검귀가 아닌 산속의 이름 없는 약초꾼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이 그랬던 것처럼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아픈 짐승들을 치료해주며 살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흙림의 깊은 산속에 신비한 의술을 가진 노인이 산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왜 그곳에 혼자 사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휘영은 매일 밤 잠들기 전 머리맡에 놓인 피 묻은 손수건을 꺼내보며 서연의 이름을 되뇌었다. 기억 속의 그녀는 여전히 늙지 않은 채 맑고 투명한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였다.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뒤뜰의 대나무 숲이 요란하게 울어대던 날이었다. 마당에 가득 피어난 산국화가 바람에 흔들리며 짙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휘영은 맨마루에 앉아 차를 다리고 있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국화 향기가 섞여들자 그는 습관처럼 눈을 감고 옛 추억에 잠겼다. 빗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따뜻했던 그녀의 손길, 그때였다. 대나무 숲길 저편에서 사각사각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의 발소리였다. 휘영의 심장이 10년 전 그날처럼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개 낀 숲길 사이로
희미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수수한 삼배옷을 입고 눈에는 하얀 천을 두른 여인이었다. 세월의 풍파에 머리카락은 희끗해졌고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그 자태만은 변함이 없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자 익숙하고도 그리운 향기가 휘영의 코끝에 와 닿았다. 그것은 환영환잉이 아니었다. 휘영은 숨을 멈추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인은 암자의 입구에서 멈춰섰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암자의 풍경을 더듬는 듯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던 그녀가 이내 휘영이 서 있는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나그네님, 그 목소리. 세월에 씻겨 조금은 탁해졌지만 여전히 맑고 고요한 그 목소리였다. 휘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모진 목숨을 이어가며 약속대로 눈을 고치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혹은 평범하게 살아가겠다는 그 무언의 약속을. 휘영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서질까 두려운 듯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다. 너무 늦었소. 차가 다 식어버렸단 말이오. 휘영의 투박한 농담에 여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10년 전 촛불 아래서 보았던 그 신비로운 미소와 닮아 있었다.